감소세를 이어오던 LA의 노숙자 수가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리와 차량에서 생활하던 비보호 노숙인은 지난해 대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초대형 교량 고디하우 국제교가 총 사업비 45억 달러 6년여간의 기간 끝에 개통됐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과 관련해 상추가 아닌 또 다른 감염원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지나친 AI 사용이 청소년의 사고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이론적으로 156세까지도 장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남미 등 5개국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첫 순방 일정으로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는데요.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AI 산업의 본산으로 꼽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직접 나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건네주며 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의 연쇄회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대면한 인물은 대표적 언어 AI 모델인 클로드를 제작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의 천문학적인 AI 분야 투자를 말하며 우리 기업들과의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고,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 역시 우리나라의 AI 분야 투자를 높이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and we see a number of ways that we can work together. 이어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맞춤형 AI 칩 설계의 거두인 브로드컴의 훅탄 대표와의 회동이 차례로 마련됐습니다. 접견 뒤엔 한미 AI 기업인 간담회와 환영 만찬이 이어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SK그룹 최태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 역시 총출동해 미국 빅테크 경영진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수장들과의 만남으로 순방 첫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국내 재벌 총수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공개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LA의 노숙자 수가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올해 노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와 차량에서 생활하는 비보호 노숙인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했습니다. 또 쉼터 거주자를 포함한 LA시 전체 노숙자 수도 3.4% 늘어나며 최근 2년간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삭감, 생활비 상승 등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노숙자 증가세를 막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숙자 집계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통계가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오늘 노숙자 현황을 담은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초대형 국경 교량인 고디하우 국제교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됐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6조 원이 투입된 이 다리는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최대 규모의 국경 교량입니다. I know that both Canadians and Americans are better off when we work together instead of standing apart. That's why it is so fitting this bridge is named in Gordie Howe's honor. He was a symbol of cooperation and success in both our countries. 개통을 앞두고 양국은 관세 갈등과 통행료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예정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 갈등 여파로 양국 정상급 인사가 함께하는 공동 개통식은 취소됐고 캐나다는 자체 기념 행사만 진행했습니다. 이 다리는 디트로이트 강을 가로질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합니다. 기존 앰버서더 브리지에 집중됐던 화물 운송을 분산해 북미 공급망과 물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량은 오는 27일부터 일반 차량 통행을 시작합니다. 알래스카주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등록 유권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권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알래스카 선거관리국은 최근 유권자 3,048명에게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차량 등록국 DMB 자료와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민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오래된 DMB 기록이 사용돼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도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거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유권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답변하지 않으면 명부상 비활성 상태로 전환되지만 투표소에서 자격을 확인받아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인 명부 점검 강화 기조 속에 진행됐으며 시민권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 부임하는 미셸 박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첫 공개 행사를 통해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조선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략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사로 인준된 뒤 첫 공식 연설을 하는 자리라며 재임 기간 한미동맹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9일쯤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장내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된 식품으로 최소 72명이 추가로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감염은 상추 리콜 사태와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이클로스포라증 감염자는 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산 상추와 관련된 집단 감염만 9개 주에서 1,900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이클로스포라 관련 의심 사례도 7,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bottom line to that briefing, the situation is still completely lacking in clarity, let alone certainty as to the source, the method of spread, the extent of the parasitic contamination. The CDC yesterday added 4 states to the number that are most affected. They've added Illinois, Kansas, Oklahoma, and Pennsylvania. Those additional 4 states, Illinois, Kansas, Oklahoma, and Pennsylvania, now have clusters of thousands of these cases. 사이클로스포라는 심각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파슬리와 상추, 고수 등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농산물 섭취 전 깨끗이 세척하고 손상된 부위는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질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김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메일 쓰기부터 보고서 작성, 여행 일정까지 짜주는 인공지능 AI.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의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도구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LA 여행 상황을 가정해 생성형 AI로 여행 일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주일간 여행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LA 여행 일정표입니다. 단 몇 줄만 입력했는데도 예상 경비와 이동 경로가 포함된 일정표가 순식간에 완성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며 몇 시간을 들여야 했던 일이 이제는 몇 초 만에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편리함이 인간의 사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른바 인지적 외주화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일을 기술에 맡기면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We can look to the history of how humans adopt new technologies. When there's something that comes out that makes it so we don't have to think as much, in general, we don't think as much. And I think GPS is a good example of that.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학술지 소사이어티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66명을 조사한 결과 AI를 자주 사용할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AI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직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일수록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Neuroscience evidence has shown for many years that the most vulnerable brains are the young brains because your brain is still forming. 그렇다면 AI를 쓰지 말아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나 자료 정리처럼 시간을 줄여주는 일에는 AI를 활용하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를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만큼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e value of that agony for developing our creativity and retaining our creative ability. AI 시대,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기더라도 생각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AI가 답을 찾는 시대일수록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인간이 이론적으로는 156세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 공동연구진은 노화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요인을 제거했다고 가정한 컴퓨터 모델을 분석한 결과 DNA 축적되는 체세포 돌연변이만으로도 인간의 수명이 약 156년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려운 뇌 신경세포와 심장 근육세포가 장수의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156세까지 살 수 있는 치료법을 발견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조건을 적용한 이론적 계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류 최장수 기록은 프랑스로 122세 164일입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치매와 심장 질환 등을 줄여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음식 위로 박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박쥐가 광견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는 지난 19일 비스타의 한 멕시코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가족이 식사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박쥐는 검사 결과 광견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bat laying on the ground or roosting low on a wall, those are the bats that we worry about. They may not be sick with rabies, but they might be, right? So they also could be injured, sick with something else. 보건당국은 당시 식당을 이용했거나 박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의료기관에서 노출 여부를 상담받고 필요하면 광견병 예방 백신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견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100% 치명적이지만 노출 직후 예방 백신과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받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22마리의 광견병 감염 박쥐가 발견됐으며 보건당국은 박쥐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동물관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육가다리에서 한 남성이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면서 다리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뛰어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남성은 내려오기를 거부한 채 사다리를 흔드는 등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다리 아치 위를 걸어다니고 불을 피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남성은 약 3시간 만에 다리에서 내려왔으며 이 소동으로 육가다리와 101번 프리웨이 연결 구간이 한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남성의 신원과 다리 위로 올라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실시간 AI 통역 기능이 탑재된 경찰 바디캠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새 바디캠은 60개 이상의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해 버튼만 누르면 약 3초 안에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해 음성으로 전달합니다. 통역사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모든 대화는 영상과 함께 녹화되고 문자로도 변환돼 법정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교통사고나 신고 현장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한층 원활해졌다며 이번 기술이 공공안전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어프리미어와 제주항공이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연계 운항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두 항공사는 인터라인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연계 항공권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워싱턴 DC 등 에어프리미아의 미주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선, 일본과 동남아 등 40여 개의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제선길이 환승하는 경우에는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한 번에 붙일 수 있으며 미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은 에어프리미아의 무료 위탁 수화물 기준이 출발편과 귀국편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국내선이 포함된 일정은 환승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에어프리미아는 이번 협력으로 미주와 아시아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환승 편의와 목적지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를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장관이 우려를 표해온 보안 수사권 폐지를 여권에서 확정짓자 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여당을 향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찰 수사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수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면 폐지를 못 박아 결론 지은 직후 정 장관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당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장관직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심리적 무력감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당내에서도 대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간 전권 송치제 부활을 주장해온 정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만나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풍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일단 국민 민심을 따라간 뒤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표를 제출받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순방 이후 서류 절차가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돼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로 인해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 의원총회 끝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으로 좀 조속히 결론을 내고 가자 해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2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최근 분출했던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등을 반영해 기존의 전권 송치 대상, 즉 경찰이 검찰로 전부 넘겨야 하는 사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2대 범죄에서 성범죄, 스토킹 등 5개 범죄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아닌 중수청의 7개 범죄에 한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보안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부분은 행안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중수청이 직제를 정하면서 의총에선 그간 신중론을 제기해왔던 의원들이 수사권 폐지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큰 이견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중론을 주장해왔던 한 의원은 MBC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쉽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반영한 노력이 보였다며 당론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 주 초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30일엔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1부의 결론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으로 보고 두 사람이 나눠 가져야 할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가치가 크게 늘었지만 가사와 양육, SK그룹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한 노관장의 기여도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껑충 뛰었던 재산 분할 금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장일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비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의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해 노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해선 안 되고 최 회장이 친척들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이 아니란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비자금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 회장이 증여한 주식도 제외한 뒤 분할 대상 재산의 3분의 1을 최 회장이, 3분의 1을 노관장이 나눠 가질 것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금액이 9,440억 원으로 바뀐 채 군사정부 최고 권력자의 딸과 재벌 회장의 아들 간의 세기의 결혼은 법정 다툼 9년 만에 세기의 이혼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최근 한 제조업체의 보험을 검토하면서 보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 증권을 검토했을 때는 건물 소유주인 개인 이름과 법인 이름이 함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건물 보험에는 건물, 사업장 동산, 사업체 소득 보상 보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일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연간 약 15만 달러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본인 사업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사실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에는 일반 은행 담보대출과 SBA 대출이 함께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 서류에는 개인 이름과 법인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대출 서류에도 개인과 법인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보험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SBA 대출 서류에 개인과 법인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대부분 사업체가 차입자가 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 서류와 보험 증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은 실제 소유 관계와 위험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 자체의 손실과 임대 수입의 손실은 건물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체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 장비와 기계 그리고 사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눈에 띈 부분은 사업장 동산의 구성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보험의 사업장 동산은 냉난방 설비, 전기 패널, 보일러, 급배수 설비 등 건물에 부착된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험에는 건물 보험에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법인 소유의 제조 장비와 기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기계는 사업체 보험에서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더 적절한 위험 구조였습니다. 보험은 실제 소유 관계와 위험에 맞게 다시 설계하면서
건물보험과 사업체 보험의 보장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담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건물 보험료만 연간 3,000달러 이상 절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장을 제거하고 필요한 위험은 적절한 보험으로 옮겨 설계를 최적화한 결과였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상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소유 구조와 위험 구조가 보험 증권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얼마를 가입했느냐 보다 누구의 자산을 어떤 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7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